고용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김정일의 아내이자 김정은의 이제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이가 어떤 집안의 출신이고 도대체 어떻게 북한의 이제 최고 존엄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그의 아내가 되고 현재 이제 김정은의 이제 엄마까지가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이제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자, 김정은의 생모 고용이의 비밀을 오늘 이만갑에서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북한의 지도자가 됩니다. 엄마가 아, 진짜 닮았다. 어머니 나로.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로 활약합니다. 진짜 멋있다. 아니 이런 영상이 있다고요? 우와, 근데 처음 보는 영상들이. 뭐야? 아, 이게 웃는 게 김여정 얼굴이 있네요. 김정은 어린 시절. 대박이다. 고미효주 기자님이 10년간 취재한 내용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고영이가 제일교포 출신이다. 이거 북한 주민들은 알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아직 그 김정은의 생모가 고영이인지 또 고영이가 제일동포 출신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뭐 알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북한의 최고위층이나 알게 되겠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고영이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고영이의 출신 성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예 몰랐었거든요. 근데 해외에 나와서 인터넷을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다시 말해서 김씨 일가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 잡아가거든요. 외교관인데도요? 외교관이라고 하지만 북한 사람 아니니까 저도. 그러니까 북한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김씨 일가를 가리켜서 가계라고 하는데 이 가계에 대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욕주족을 해가지고 이 그 고구마 캐듯이 근원까지 100%다 캐냅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동포 출신 그리고 남손 출신이라 하게 되면 당, 보위, 안전, 사법, 검찰과 같은 그런 권력기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안 돼. 예, 대사님, 북한 주민들이 알고 봤더니 고영이라는 사람이 오사카 출신이더라.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서 북한에 퍼졌다. 퍼졌다. 핵폭탄급 이상을 27살 나이에 자기가 정권을 승계할 수 있었던 것은 백두혈통이라는 맞아요.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내가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자기 생모인 고영이가 제일동포 출신의 또 남선 출신의 이런 게 이제 북한 주민들 속에 퍼진다 하게 되면 완전히 뭐 이 정통성을 뒤흔들어 놓는 건 둘째고 이 북한 세습 독재 체제가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급 이상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엄청난 걸 수. 그래서 최고위급 기순자였던 황장엽 비서조차도 고용이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 김정일의 자녀들이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첩보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물었을 때도 그럴 리가 없다. 최고 존엄의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냐 이럴 정도로 그 존재 자체를 고위층도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친부모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 둘 다 한국인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뭐 사정이 좀 약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거든요. 고영이의 친아버지 이름은 고경택이고
어머니 이름은 이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용희 같은 경우에는 1952년에 일본 오사카 치루아시에서 태어났어요. 출생지가 일본 오사카예요. 그래요. 고용희요. 그런데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잘 살고 있던 고용희는 갑자기 왜 북한으로 들어갔을까? 북한으로 들어갔을까? 1962년 10월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일본 니가타항에서 제일교포들을 실은 귀국선이 북한으로 출항을 합니다. 귀국선의 이제 목적지는 북한의 청진항, 니가타에서 청진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날 출항한 배는 북한으로 가는 99번째 귀국선으로 이 배에 11살이던 고용희가 저 배 타고 있었다 이거죠. 그 말씀하신 북조선 귀국 사업은 일본에서는 귀국 사업 또는 귀환 사업이라고 불리는데 1959년부터 1984년까지 180회 넘게 일본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던 제일 동포들을 북한으로 대거 이주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그 제일 동포들이 왜 그렇게 일본에 많이 살았냐? 일제 감정기 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부분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잖아요. 해방 직후에는 200만 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 사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60만 명 정도 되는 제일 동포들이 일본에 남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일본에서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낮았고 늘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데 북한과 조선연은 거기에 그걸 잘 교묘하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북한에 가면 교육도 무료, 의료도 무료,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선전에 속아가지고 네. 제일 동포들의 6명의 한면 93,340명의 제일 동포들이 일본인들도 포함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들도 같이 갔고. 그래요? 네, 1,800명. 그렇게 해서 10만 명의 제일 동포들이 북한으로 건너가게 됐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미유지 기자님의 책을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1962년 10월 이날 북한으로 떠나는 고용희 가족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북송선을 타는 그분들을 갖다 직접 배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우리 고미유지 기자님이 일본에서 수소문한 끝에 어렵사리 만났다고 합니다. 자, 고미유지 기자님, 그 북한으로 떠나는 고용희 일가를 배웅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영희 씨의 배다른 오빠였어요. 16살 차이가 나고 어떻게 북한으로 가는 사연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잘 설명해 줬습니다. 오빠는 본조의 아들인데 그 관계로 제사할 때 만난 적도 있고 고영희가 북한에 돌아가게 된 것도 설명해 줬습니다. 부인이 둘이었고 네. 그 마중을 나갔던 건 이제 이복 오빠가 나갔고. 고경택 씨는 저 사업 많이 했는데 그래요? 많이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생활도 어려운 데다가 네. 부산에서 미루스 작업증 그래요? 붙잡았어요. 오. 근데 일본에 가는데 그때 바로 아까 설명 주신 그 귀국 사업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오히려 됐어요. 한국에 가는 것보다 이해가 됐어요. 북한에서 새롭게 네. 생활하자고 본조의 그 토야마 씨하고도 상의했대요. 근데 오빠. 그 지상낙원이란 그게 홍보했다. 어디 있냐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는 거는 좀 안 된다. 예. 본조 그 가족은 한국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인 가족과 데리고 가는 거죠. 네네. 근데 11살 그 고영희는 자기 위지 상관없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11살인데 무슨 의지가 의견을 받아들였을 리도 없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삼촌과 김정은의 외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고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가 어떻게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일화가 지금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거든요. 일단 김정은의 외할아버지는 바람둥이였다. 여자가 많았다라는 게 드러났고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북한으로 떠날 때 지상낙원이라는 것에 속아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고용희와 함께 본초의 아들과 함께 간 게 아니라 본초를 일본에 내버려 두고 애인 이맹인 씨와 그의 딸
고용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모, 애인과 애인 사이에서 낳은 딸만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사실 이 본척하고 고영이가 못 갔다면은 김정은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었는데 아니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건 이 김정은의 외삼촌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죠? 그런 분이 있다는 거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술지에 그분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왔어요. 학술지에? 제가 학술지에 네. 오사카에 있는 교법분들에 물어보고 학자한테도 전화하고 이런저런 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인연이. 근데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간략하게 거절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연락했거든요. 이북형의 집까지 갔어요. 직접 집을 찾아갔어요? 선물 가지고. 아 선물 같이. 네. 그래서 제가 저 아버지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 싶다. 그래서 동의하셨어요. 네. 오랫동안 2시간, 3시간 정도 같이 북으로 가기 전에 고영 씨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 뭐 제사할 때 친척들 다 모여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근데 그때 만나는데 역시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하니까 좀 긴장 관계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일부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엄마가 분명히 표정이 다를 거거든. 음식은 내가 준비하는데. 그 와중에 잘 안 알려져 있었던 도야마라는 김정은의 외삼촌이자 고용이의 이 배다른 오빠를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이 고용이의 친척이 한 50여 명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다들 쉬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만 있겠습니까? 아버지 고경택 씨와 관련된 친척들 그리고 고영이 어머니 이맹인 씨와 관련된 사촌 친척들이 제주도 주변에 많이 살고 있죠.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나서서 김정은의 생모가 우리 가족이다, 고경택이 우리 집안이다라는 걸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계세요. 특히 제주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씨 집안 사람들이 이 선친의 묘를 제주도에 조성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고경택의 가묘도 제주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언론사가 그걸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고경택 씨의 가묘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이 2013년에 한 언론사에 의해서 보도가 됐어요.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고경택의 가묘가 제주도에 있다. 이 보도가 나고 나서 우리나라 뭐 떨쓱하게 뒤집어졌죠. 아니 이 가묘를 기리는 게 맞느냐 아니냐 논란도 많았고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바로 이 고경택의 가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예. 뭐야? 왜 그런 거야 이게? 이렇게 말이죠. 신분 노출을 꺼린 고씨 집안 사람들이 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매하구나. 논란의 고경택 가묘를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김정은의 지금 말하자면 외할아버지가 그 묘가 남쪽에 있다. 이거는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취재 중에 혹시 다른 친척분들은 좀 만나보신 적은 있나요? 네, 그 저기 어머니 이맹인 씨 그 친척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진짜 은연히 만나는데 그분이 그 전화했더니 내가 그 어머니의 고영 씨 어머니의 사진 가지고 있다. 호적도 가지고 있다. 보고 싶으면 가져간다. 아 이거네요. 이맹인 호적. 와 제주도. 입적 제주도 성명 이맹인 출생 1913년 8월 3일. 야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이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지.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호적이 있다라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닮았네. 왼쪽이 야 이거 콧대라. 김정은의
김정은이랑 똑같네. 김정은. 진짜 똑같다. 외탁이야, 외탁. 와 대박. 근데 이거 북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충격받겠어요. 지금 완전히 북한 말로 하면 외켠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붕어빵 이런 말 안 하고 할머니를 먹고 개웠다고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할머니를 먹고 개웠네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표현을 써도 완벽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할머니가 말해요. 먹어요. 아, 아버지 먹고 개웠구나 이렇게. 똑같다. 달래 보이는 상이네. 큼직해 보이는 상. 할머니께서 콧대랑. 기자님은 이 사진 딱 입수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 보는 순간 벌써. 네, 그 김정하고 닮았고 분위기도 닮았고. 근데 그 친척들이 이야기 들으면 이메인 씨 성격 아주 그 허탕하다. 그럴 것 같아. 그 씩씩하고 결단력이 있고. 그래서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백연택 씨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렇지. 거기서 새롭게 그 생활을 하기를 결심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제일교포들 1세들 할머니들이 다 억세시고 이런 분위기시거든요. 저 할머니 1세도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고생을 하셨고 또 소문에 제주도 여자들은 특별히 강인하고 여걸 그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딱 그 이미지랑 맞는 것 같고 진짜 붕어빵처럼 김정은 그 기질도 외모도 외할머니를 닮은 것 같아 보이고 사실 고영이는 출생이 일본이고 일본에서 1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일본이라는 문화권에서 살면서 많이 서글서글 부드러워지고 하지만 일본은 강인함을 숨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고영이는 그게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고영이도 엄청난 기가 센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근데 고영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북한으로 떠난 겁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낯선 곳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후 고영이는 북한에서 그럼 어떻게 지내게 된 겁니까? 1962년도에 이제 북송선을 타고 청진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요.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들어갔겠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무슨 지상 낙원입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은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연락 끊겨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9년이 지난 1973년도에 한 잡지를 통해서 고영이의 가족이 세상이 또 짜잔 드러납니다. 바로 이 잡지거든요. 조선화보라는 잡지입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던 잡지인데 조선화보의 귀국자 코너에 등장을 해요. 고영이의 가족이. 이 조선화보는 어떤 잡지였냐면 당시에 이제 그 북송 제일교포들이 북한 지상낙원에서 정말 잘 산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잡지였거든요. 그래야지 또 2차, 3차, 5차 또 북송되는 제일교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1973년도 3월 이 조선화보의 주인공은 바로 고용의 가족 고경택이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저 남자가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고영이의 아버지 고경택입니다. 그 조선화보라는 잡지는 조천년에서 계속 발간한 일본어로 된 북한 찬양 잡지거든요. 아, 일본어로 된 거예요? 일본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집에 있었고 화장실에도 있었고 저는 조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사용하기도 했고 그런 잡지입니다. 매월 거의 북한으로 건너간 제일동포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냐 그런 특집들이 있었고 뭐 원스님에 대한 찬양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일본의 중고 서점을 돌면서 이게 제 개인적인 취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60, 70년대 조선화보를 제가 사 모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거 보고 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잡지였어요. 컬러로 돼 있고 그리고 크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TV도 없고 북한 소식이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그 일본 분들도 이거 약간 왼쪽으로 지으신 분들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이거 읽었고 일본 도서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사진도 굉장히 잘 찍혔고요. 약간 구성도 라이프지 같은 형태로.
그 인터뷰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고용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조선인민은 누구나 수령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 가족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가정은 없지 않을까 싶다. 귀국한 후 수령님의 품에 안긴 영자, 여기서는 고용희 씨를 가리킵니다. 영자는 바랐던 대로 장학금을 받으며 무료로 음악 무용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공훈 배우로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다. 즉 북한으로 건너간 고용희가 뭐 나름대로 장학금을 받으며 무용대를 졸업을 해서 예술인으로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점을 좀 바꿔서 보면 고경택 씨의 입장과 고영희 씨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북성선을 타고 간 제일교포들은 북한에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고경택 씨 가족과 고영희는 북한에서 일본에서보다 나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고영희가 무용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건 맞아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서 당대 최고의 무용단이죠. 예술단체인 만수대 예술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와, 너무 네네네. 예쁜데요? 이게 만수대 예술단 당시의 무희 고영희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고영희가 눈이 내린다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 네. 김정일이 그걸 관람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에서 고영희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야. 거기서도 주연을 맡았나 보다. 아니 그러면 김정일이 그 고영희 춤솜씨에 반한 거는 좀 확실한 건가요? 원래 고영희 씨는 어릴 때부터 노래 잘한다고 하고 뭐 춤을 추는 걸 즐겼다고 해요. 신윤희 씨란 그 달북자 출신 작가가 옛날에 책 썼어요. 그 책을 보면 만수대 예술단 돈짠상인데 고영희 씨가 춤을 추는 그 연습실 김정일이 자주 와서 보고 눈에 띄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생기는 거죠. 극경 없는 그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용수로 뭐 굉장히 주인공이 되고 또 이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총애를 받는다. 이거 고영희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행운을 잡은 거 아닌가요? 엄청난 신분 상승 아닌가요? 그렇죠. 북한으로 건너간 9만 3천 명의 제일 교포들 중에 이런 신데렐라 같은 그런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고영희 무용할 때 그 연습실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완전히 빠졌다고 하는데 스토커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 무용수에 대해서 김정일이 구체적으로 주문을 낸 적이 있어요. 무용수는 인물이 우선 착하고 목이 길고 키가 크고 허리가 얇아야 한다. 이렇게 늘 고용이 들어맞았나 봐요. 맞아요. 딱 고용이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만수대 예술단 일본 가기 전에는 화장도 연하게 하고 행동에 관한 지침도 아주 구체적으로 걱정되니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고영희한테 빠진 데는 춤뿐만이 아니라 뭔가 또 특별한 매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장인어른이 행사 때 여러 차례 고영희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해 들은 바로는 고영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부장 동지, 실장 동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불러줬고 또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주니까 사람이 이렇게 온화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대요. 그리고 일본식이지. 네. 그리고 또 김종일을 가리켜서 이제 부를 때 호칭할 때 장군님이라고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처럼 존중의 표시를 이렇게 장군님. 나중에도. 예. 사실 부부지간에 그런 말은 조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종일이도 이제 자기 와이프인 고영희를 부를 때 우리 집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데는 아마 둘이 부부 금술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왜 고영희한테 빠질 수 없었느냐 이거는 그 앞에 동거를 했던 김정남의 엄마 생모인 성혜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혜림은 사실 원래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던 유부녀였어요. 근데 김정일이 이제 그
친구의 집에 드나들다가 그 형수를 보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동거를 한 거거든요. 동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연상녀고 김정일이 42년생인데 몇 년 연상녀고 60년대 말에 만나가지고 뭐 불같이 사랑을 했지만 71년에 첫 아들인 이제 김정남을 낳고 나서 사실 곧바로 시들해진 거죠. 근데 그때 연상녀가 아니라 자기보다 한 10년 아래인 고용이가 나타난 거잖아요. 젊은 여인이. 그리고 얼굴도 사실 우리가 보면은 북한으로 보면 미인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가늘고 길고. 길고 이래가지고 코도 길어서 북한 권력층들 사이에 뭐 빵코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래요. 코가 길어서 아마 방코라고 뭐 이렇게 불렸고 별로 좀 이렇게 권력 핵심층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여겼는데 결국은 뭐 자기 취향이죠.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의 마음을 사로잡고 누릴 걸 다 누리고 자기 뜻을 이루고 간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자체가 뭐 남한 드라마, 영화 또 그 외국 영화 같은 걸 많이 봤잖아요. 아마도 그의 어떤 미적 감각 같은 맞아요. 것도 맞아요. 북한보다는 조금 더 서구화된 그런 어떤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전 듭니다. 김정일은 취향이 순수 북한산 여성 아니었던 것 아니죠. 같아요. 그 사람은 먹는 것도 영화도 취미도 다 외국 거잖아요. 술도 다 외국 거밖에 안 먹잖아요. 담배도. 그러니까 여자도 외국을 좋아하고 아까 송혜림 씨 말씀하셨지만 송혜림 씨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 6.25 때 건너가서 그런 외부 세계에 대한 약간 뭔가 뿜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저도 송혜림 씨의 언니가 쓴 수기 일본어 버전으로 일본어랑 한국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읽었는데 그 안에서 그 송혜랑 씨가 김정일에 대해서 그 여자랑 둘이 있을 때 정말 자유로운 장난치는 대화를 엄청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영희랑 단 둘이 있을 때는 이거는 또 후지모토상이 증언을 했는데 서로 고영희는 김정일을 파빠라고 부르고 김정일 고영희를 아유미라고 불렀다고 일본식으로 왜 그 아유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얘기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치고받고 자유로운 대화 즐길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는 게 순수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한테는 조금 그러네요. 어렵잖아요. 그 자유 세계를 알기 때문에 고영희가 그거를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매력으로 또 김정일한테는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에 대해서 이제 고용이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적으로는 정말 그 이전에 알던 그 성혜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나무집 일본판에도 등장하지만 김정은이 스위스에 여동생 김여정하고 유학할 때 고용이가 아이들을 돌보러 가끔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평양의 김정일 위원장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미국 이제 정보 당국이 감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쪽에다가 이제 전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야한 농담이에요. 고용이가 그 김정일한테 뭐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와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맞춰봐라 뭐 이런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둘 사이가 격이 없었다는 게 이제 그 당시에도 드러났는데 그러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죠. 자, 어찌됐건 김정일과 이제 고영희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됐습니다. 고영희는 그럼 바로 예술단을 이제 그만두나요? 이제 뒷백이 이제 김정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영희가 짜잔, 난 이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도 북조선이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었어요. 언제쯤이요? 1973년 8월에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일본까지 갔다는 것은 당연히 김정일이 보내줬겠지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73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이제 일본에서 원정 공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진달래, 목동과 처녀 등등 공연의 주인공을 맡습니다. 11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어요. 그러네. 자, 보냈네. 그렇죠. 이 일본에서 진행된 만수대 예술단의 총괄 감독이 누구였냐? 김정일이었다 이거죠. 그때는 자기가 할 때지. 그러니까 너 가라 이거죠 일본에. 고영희 입장에서는 완전한 금이 환영 아니에요? 금이 환영이죠. 예? 북송선을 타고 갔다가 지금 최고 존엄의 어떤 사랑을 받는 또 예술단의 지금 핵심 주연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젤기포사회에서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 일본은 경제 부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포들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러고 나타났다? 고영희 입장에서는 금이 환영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 삶인 거죠. 그 당시 만수대 예술단, 북한의 최고의 예술단이긴 하지만 이 최고의 예술단이 어디 국제 공연을 하겠습니까? 가장 메이저 스테이지는 일본이었던 거죠. 그렇죠. 무려 어느 일본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냐면 정말 일본 순회 공연이에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히로시마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 고용희 주연의 만수대 예술단의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만수대 예술단이 한 달 반 동안 일본의 전역을 돌았는데 와. 공연 횟수가 무려 59회 공연에 달했습니다. 대단하죠. 밥 먹고 공연하고 밥 먹고 공연한 거예요. 그리고 관객이 총 18만 명이 넘는 관객을 일본 현지에서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정해지고 있어요. 고용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11년 만에 이제 고향을 찾은 거잖아요. 굉장히 좀 들떴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진짜. 이 공연간 고용이 좀 어땠어요? 친척들 만나고 막 그러겠죠. 네,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였습니다. 동행한 사람에 의하면 네. 고영희 씨는 공연의 주인공이지만 네. 절대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눈에 띄지 않기로 초연이 있었대요. 근데 누가 그 고영희 씨를 다가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기어들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여자가 보디가드 역할을 했다. 네. 그 정도로 뭐 보호하는 거죠. 아니 그럼 당시에 조총련에서는 정말 이 고영희 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회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정말 간부고 바로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들만 알았다고 하는데 좀 나중에 조천련에 있었던 출신 그 김찬정 씨라는 분이 이제 많이 조천련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서 이분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 만수대 예술단이 1973년도 왔을 때 조천련의 일부 간부들은 VIP가 이 안에 있으니 그게 고용이 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서 특별 대우를 하라라고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알고 있었고 은근히 혹시나 장군님의 특별한 분이 아닐까 그런 예감은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우미 역할로 조천련에도 여맹이 있거든요. 여맹 어머님들이나 또 이제 조천련에도 가극단이 오리지널 가극단 금관산 가극단 가극단이 있어가지고 무용수들이 케어를 했다고 하면 220명이 왔으니까 돌봐드리는 그렇지. 사람들이 옆에 누가 챙겨줘야 그 사람들이 동원이 됐어요. 근데 그 동원된 가극단 단원들에게 떨어진 지시가 고용희는 특별하니까 쇼핑도 따로, 식사도 특별 대우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말로는 못하지만 다들 뭔가 있다. 예. 예술단원 220명에게 다 1년 번호를 부여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누가 김정일의 새 애인인지를 공안 당국이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고용희가 163번. 163. 넘버링이 돼 있었다는 거고 근데 공안 당국이 고용희가 김정일의 애인이었다는 것을 그때 당시 미처 몰랐던 거죠. 사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가운데가 고용희의 사진이에요. 이 자료는 일본의 공안 당국이 한 명 한 명 다 예술 단원을 조사했던 거고 고용희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당시 고용희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던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공연 당시 저 여성이 고용희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았었는데 일본 당국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도 고용희가 김정일의 새 애인이라는 걸 끝끝내 당시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또 그리고 또 일본에는 또 이제 고영희의 그 친척들이 좀 많이 살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고향 찾은 만큼 또 친척이나 지인들을 좀 안 만났나요? 뭔가 그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가면 꼭 누굴 좀 만나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작은아버지. 네, 만나면 그 제일교포 주르싱이라는 거는 밝히지 않습니까? 자기 주르싱은 절대 말하지 않고 또 그 친척들은 소문으로 듣고 고영희가 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장에 찾아갔더니 네.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자기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 비슷한 사람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평양에 있으니까 찾아오신 거는 전달하겠다. 그런 식으로 모르는 척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척. 친척들은 되게 서운했겠는데요? 네, 뭐 화가 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나도 친척인데 고용도 아니라고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장면은 아까 그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여성이 고용희를 지켜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
감시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북한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북한에서 난다긴다는 실사라도 그 옆에 누군가 이 사람의 행동 거지를 지켜보는 감시자가 있는 거죠. 통제를 하는 거죠. 고용 입장에서는 11년 만에 고향을 갔는데 친척들이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얘기하고 싶고 회포도 풀고 싶고 내가 가서 성공했다 나 주인공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고용이는 저 육개장도 먹고 싶고. 그럼요. 근데 고용이는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지금 좋은 감정을 만나고 있는 이 김정일이 미래 권력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잘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또 옆에 감시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절대 티를 안 내는 선택을 했던 거죠. 세상에.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일본 공연이 끝나고 고영이를 감시했던 감시자로부터 김정일이 보고를 받았다고요. 아, 고영이가 일본에 가서 친척들이랑도 딱 절연을 하고 절제돼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는 소식을 김정일이 듣고 매우 좋아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잘했다. 라는 김정일이 칭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자, 공연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고영이가 김정일의 사랑을 실제로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연 이후 북한에서 1981년에 고영이와 김정일 사이에서 장남 김정철이 태어났고 김정은과 김여정까지 순서대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비운의 단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낳았지만 끝까지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셋이나 낳았는데요. 이야, 사실 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있잖아요. 예. 이거 시아버지로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 문화에서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단 본처가 아니잖아요. 스캔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중요한 가문에서. 이건 시아버지로서는 용납을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두 번째는 출신 성분도 제일교포잖아요. 이게 그래도 본토 출신이어야 되는데 제일교포에다가 인민의 어머니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반석 그러면 항일운동했고 뭐 김정숙 그다음에 인민의 옷가서. 그렇죠. 뭐 한국전쟁 때 역할 있고 그러는데 그냥 이른바 이제 옛날 말로 그렇잖아요. 난 나처 불려가지고 딴 따라 아닙니까? 이러니까 뭐 김일성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눈 밖에 나버린 거죠. 보지도 않죠. 막 가마솥 이고 막 이래야 맞아요. 일이지어야 되는데. 끓는 죽가 막 이거 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김일성한테서 인정받은 유일한 며느리는 김용숙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용숙이라는 여성이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이거든요. 김종일이가 김용숙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타자수. 타자수? 예. 그 아버지가 좋아했다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여자하고 살라 해가지고 그 김용숙이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김용숙이하고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만 둘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린다면 1985년 이후에 김일성이 상황으로 되면서 모든 권력을 다 김정일한테 넘겨주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쉬엄쉬엄 일하면서 묘양산에도 가고 백두산에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놀았거든요. 예, 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해외에 나가 있는 김평일이 가족, 김용일이 김경진이 가족들 다 부릅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1년에 2번 김종일이 가족까지도 같이 그래서 자기가 손주들 다 데리고 향산에도 놀러 가고 백두산에도 놀러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김종일의 가족으로 데리고 간 애들을 보게 되면 김용숙이 자기가 인정해준 며느리가 낳은 딸만 둘이 김종일이 가족에서 데리고 갔대요. 와, 이 딸들 얘기는 나는 진짜 처음 듣는데. 김솔송이하고 김춘송이라고 있었는데 자기가 인정한 며느리가 유일하게 김용숙이다 보니까 김용숙이가 난 딸밖에는 데리고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이라든가 아까처럼 송혜림이라든가 이런 여자들이 낳은 거는 애당초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고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얘기일 것 같아요.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예, 근데도 시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아. 이 집안에서는 그냥 없는 사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아무리 깊다라고 해도 이 정도의 어떤 대우를 받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의심도 들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이가 이 김정일의 곁을 기꺼이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증거가 이 책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김정일이 정말로 고용이를 총애했다라는 증거 사진이 이 책 안에 있는데 이 사진도 우리 또 고미호지 기자님이 단독으로 입수하셨고 이 사진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만갑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초예요. 방송에서 최초 공개입니다. 보시죠. 선글라스를 낀 고영이가 김정철, 김여정 남매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어릴 때. 그러네. 찍은 겁니다. 어릴 때. 김여정 어린 거 보세요. 저때도 이렇게 아, 그래도 저 때는 볼살이 귀엽네. 자, 두 번째 사진도 최초로 방송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시죠. 바로 이 김정철과 찍은 사진인데, 야, 이것 좀 바로 이 김정철과 찍은 사진인데, 김정철인 줄 이것 좀 알았어요. 방송 최초로 공개합니다. 턱이 삐죽하네. 이런 데 기자님 여기 대충 보니까 공항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해외 공항인데 그 여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영희 씨는 그 자식을 데려가고 네. 그 자연스럽게 해외에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런 특권이 즐기는 거죠. 아니 이 사진은 이게 몇 가능성이 년도에 찍힌 사진일까요? 나이가 김여정 씨를 모습을 보면 네. 그분이 1988년생이니까 그 10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대, 1990년대 후반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 아 네. 김여정 88년생이에요? 네. 88년. 김여정 88년생. 너랑 동갑이네. 아니 북한 주민들은 이 비행기 타보는 게 평생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영이는 이제 좀 자유롭게 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굉장히 보기 드문 사진 여러분 이만갑 통해서 보고 계신 거 맞고요. 기존에 이 고용이에 대해서 김정일이 굉장히 복합적인 애정의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신뢰를 주는 대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용이의 시아버지로부터 문전박대 받듯이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김정일의 어떤 특유의 미안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북한의 외부, 그러니까 자유세계죠. 자유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허용해 줬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간에 있었는데 그 기존의 분석이 우리 고미 기자님의 이 입수된 사진을 통해서 맞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이 고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나라, 이건 어떤 곳입니까? 이게 아마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일 요리사로 알려진 구지모토 켄지 씨의 지원 따르면 일본에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고. 아, 또 10번 이상. 10번 이상. 10번 이상. 또 북계도부터 구주까지. 북쪽에서 남쪽에까지 큐슈까지. 다 갔다. 다 갔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사카도 갔을까요? 오사카는 여러 설이 있어요. 갔다는 사람도 있고 안 갔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오사카는 약간 피할 수도 있었을 네.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최고위 급이 올 때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다니지는 않잖아요. 저조년 안에 또 그거는 극비지만 그거를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많은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계자들에 의하면 고영이는 도쿄 긴자에서 쇼핑하는 거 좋아했고 우에노에서는 주로 원단을 엄청 많이 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까지 있고요. 숙박은 도쿄 제국 호텔 그리고 김정은이랑 같이 디즈니랜드 갔을 때는 호텔 오크라 도쿄에 숙박했다는 게 알려져 있고 또 신칸센 티켓 같은 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끊을 정도로 당연히 문화도 친숙하고 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일본을 국내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솔직히 북송 제일교포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평생 소원은 꿈속에서라도 단 한 번 일본을 다시 한번 고향을 방문하고 싶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랑 비교했을 때 고영희가 누린 일본 이 자유여행 왕복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일이 오사카 태생인 고영희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배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김종일이 굉장한 미식가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일이 음식과 관련된 일가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는 그 사진까지, 그러니까 셰프 모자 쓰고 요리하는 사진이 저 평양의 해맞이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큼직하게 걸려져 있거든요. 김종일이 셰프 모자를 쓰고 요리사 모자를 쓰고 쿠킹하는 예? 김종일이 그게 돼요? 말이 돼요? 그 해맞이 식당에 가게 되면 그 큰 사진이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장군님이 그리고 음식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먹기만 해도 이건 무슨 음식이다, 뭐 어떤 재료를 썼다 하는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저 김종일이 느닷없이 일본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또 후지모토 겐지와 같은 그런 일본인 요리사를 전속으로 든다. 이거는 제 추측컨대는 아마 고영희 때문이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말하자면 이제 어릴 때 엄마가 해주었던 어떤 음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향수, 또 일본을 여행하면서 먹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 요리사. 와 이게 후지모토 겐지가 쓴 책에도 보게 되면 후지모토 겐지가 자주 그러니까 김종일의 저택에 가서 고영희하고 일본어로 대화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본어도 계속 했고 또 일본 음식도 먹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혀요. 네. 언젠가는 알게 되고 누군가는 또 이게 보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꼬리가 길면 밟히죠. 네. 지난 2000년도에 이제 고용희가 일본 교토를 방문합니다. 네. 일본 당국은 뭔가 수상한 인물이다 해서 이제 경찰관 남녀를 2명 붙여요. 미행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 당국이 자기들이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저 인물이 김정일의 여인이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잡혀. 고용희가 일본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썼는데 뭔가 수상한 신용카드였습니다. 이게 딱 단서가 된 거죠, 기자님. 네,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신용카드가 외국계 카드입니다. 근데 카드 범죄에 좀 관련된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당국이 조사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여자 2명이 그 카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했죠. 비행했는데 뭐 교토 가서 뭐 좀 관광을 하고 들어왔는데 쇼핑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자에서도 뭐 많이 물건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 미연시도 가고 많이 낭비한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분이 그 혹시나 북한의 고위 당국자의 와이프인 것 같아.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 씨한테 물어봤대요. 후지모토 겐지 씨는 그 당시에 북한 사람하고 많이 20번 이상 왔다 갔다 했고 위조 여권 사용한 거를 도와준 혐의로 수사 당국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지가 위조권을 쓴 게 아니라 같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가짜 여권을 사용한 거예요. 네, 이걸 도와준 그 혐의가 그치, 있어요. 이제 그 반조 혐의로 언제든지 2년 정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 사진 보고 누군지 지원해라. 압박을 한 거야, 압박. 일본 경찰도 이제 그러라. 사모님이라고. 누구 사모님이냐? 근데 사모님, 누구 사모님? 장군님의 사모님으로 했어요. 장군님의 사모님으로 했어요. 그래서 놀란 거죠. 소르마, 북한의 제일 그 지도자 그 와이프가 일본에 놀러 갔다. 그런 사실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와, 이 정보 당국도 깜짝 놀랐겠네요. 요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완하면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수사 당국이 처음에 왜 이 누군지 모르는 북한의 어떤 고위급 여성이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냐면 고용희가 썼던 카드가 외국계 카드였는데 카드의 수가 20장 이상이었던 거예요. 신용카드가 20장 넘게 쫙 갖고 있었던 거죠. 20장? 게다가 결제 은행은 중국 은행의 마카오 지점이었고 계좌에는 1억엔 이상의 거액이 있었고 10억 원이요.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북한 고위 간부인데 명의는 또 포르투갈에 거주하던 실제 인물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거액이 풍성 써지니까 이번 수사 당국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미행을 따라 붙은 건데 북한 여성 2명이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다. 그게 누군지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 북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후지모토 겐지가 잘 살살 압박하면 볼 것 같거든요. 라고 해서 후지모토 겐지를 불러다가 조사해서 너 징역 살아? 괜찮아? 우리 몰라도 돼? 라고 하니까 장군님의 사모님입니다. 라고 불러서 고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비밀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고용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실이 밝혀진 것들이 또 있나요? 위조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추적해 본 결과 네. 1991년에 김정은하고 김전철이 디즈니랜드 놀러 왔다고. 네, 디즈니랜드. 그때 고용희 씨가 같이 갔던 건지 타로 갔던 건지 좀 불확실한데 어쨌든 두 사람이 그 디즈니랜드 가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본 욕하면서 관광은 아, 그러니까요. 이만갑에서 그 김정은 위조 여권도 좀 봤었잖아요. 네, 위조 여권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아니 고영이가 쓰던 이 신용카드 때문에 이제 걸렸다라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예, 김정은의 여권은 브라질에서 발행된 진짜 여권에다가 사진 가리만 한 겁니다. 여권에 쓰인 이름은 당연히 이제 본인 본명이 아니었죠. 이 여권 보게 되면 조셉 푸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세네. 그리고 심지어 출생지를 보세요. 상파울루라고 되어 있고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은 당시 일본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거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시점에 이미 일본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밝혀지긴 했구나. 또 조천영 관계자들이 또 이제 흘러나오죠. 그때 이제 극비라고 하지만 실제 케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소문으로 흘러나오는데 그렇지. 김정은이 디즈니랜드에서 그렇게 신나게 잘 놀았다고 하고요. 재밌죠. 네,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다고 하고 또 훗날 후지모토 켄지 씨도 직접 본인 입에서 디즈니랜드 도쿄에서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평양에 뭐 이상한 미키마우스도 나왔잖아요. 네. 뭐 되게 이상하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때 받은 감동 때문에 따라서 저런 거 시켰을 거 곰돌이 아닐까. 투도 나오고. 새로운 이 고급 정보.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고미요지 기자님께서 여러 취재를 하시는 와중에 가장 놀랐던 거 하나 좀 꼽자면 뭐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2004년도에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담이고 그때 일본 납치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는데 첫 번째 만남은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전 오후에 나눠서 회담했는데요. 네.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길게 회담하는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1시간 반으로 끊어버렸어요. 천명했어요. 그때 제가 북일 회담 수행 기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평양 고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작하자마자 끝나니까 뭐가 있던 것 같다. 뭐가 있다. 근데 그 고이즈미 상도 회단장 와서 좀 기자회견 했는데 구준 표정으로 웃지도 않고. 그 결과를 찰막하게 설명해서 또 떠나버렸어요. 敵対関係を友好関係にしていくということ。쌀을 또 줘요. 25만 톤. 자, 그럼 도대체 김정일은 2004년에 왜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그렇게 빨리 끝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고묘지 기자님이 그때 당시 북한에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유를 듣게 됩니다. 고미 기자님, 그 이유가 뭐였죠? 그 당시에 김정일이 그 전신을 얻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와이프 고영희가 5월 24일에 사망했는데 이거 5월 22일 날 회담인데 조금 전에였어. 확실한 그 증거는 없지만 나루자루를 다지면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 김정일의 표정이라든가 행동 말하는 그 모양새를 보면 전신 없는 것 같고 빨리 회담장 떠나고 싶어 한 것 같다. 느낌이 벌써? 네, 뭐라고 말을 하고 끝냈답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다시 만나. 그 한마디 하고 회담장을 떠났대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결례인데 사실. 이거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구나 또. 어쨌든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고영이라는 그 자신의 아내와 30여 년을 같이 산 거잖아요. 아이를 무려 3이나 낳고. 아무리 정상회담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고영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위급성을 띠고 있었던 겁니까? 고미호지 기자님의 어떤 취재 내용을 보면 상세히 당시 고영이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4년 당시였잖아요. 고영이는 북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 이국 땅인 프랑스에서 생애 마지막 숨을 거뒀죠. 2004년으로부터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그때는 고영이가 처음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시점으로 93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과 관련돼서 10년을 이제 암과 싸우는 투병 기간을 거쳤던 거죠. 김정일이 고영이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곳곳에서 여러 병원에서 고영이를 치료받게 했었죠. 마지막 순간에 이 고영이가 치료받던 곳이 프랑스. 그때 이제 고영이가 프랑스에서 숨을 거뒀는데 김정은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김정은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김정은이 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못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어떤 기억 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그 순간이죠. 맞습니다. 이때 김정은은 이미 한 20살 정도 성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장기간 프랑스에서 투병을 하고 임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사실 가족 중에 누구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영이를 뭐 내팽개쳤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가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사실조차도 저희 기자들도 몰랐거든요. 2004년 5월 24일 날 사망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거는 석 달이 지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장인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언론사 간부들하고 밥을 먹다가, 점심을 먹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급 관이 프랑스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뭐냐 해가지고 고용이가 이제 취재가 된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때의 투병 시절 고용이의 사진을 고미호지 기자께서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합니다. 와, 그 당시. 투병할 때 사진이 투병 있어요? 사진?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게. 얼굴이 많이 좀 부어 있고요. 아까 그 자신 있던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던 그런 모습과 달리 진짜. 좀 눈빛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힘들어하는, 병색이 완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모습입니다. 1993년에 이제 암에 걸렸지만은 한때는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정도가 됐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경에 돌연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어떤 분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그 짜장면이니까 면을 막 먹다가 젓가락을 뚝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고용이는 이제 북한과 프랑스, 유럽을 갖다 오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 2003년에 유방암이 이제 재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임종 직전까지 프랑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야만 했죠. 야, 이 고영이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는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을 고미호지 기자님이 2018년도에 직접 프랑스까지 가서
이 병원을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아니, 어떻게 또 프랑스까지 가시지? 취재를 위해서. 고영희 씨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낸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뭐 꼭 가야 되고 거기서 뭐 고영희 씨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그 심장으로 네. 거기 갔습니다. 근데 성과도 없는 그 여행 가는 것도 아쉬우니까 가족 같이 갔어요. 갔고 가족은 그 프랑스 중심가에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저는 그 병원 가서 주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하필이 그 프랑스까지 왔는데 병원에 가서 주재하나 이상하다고. 따로 가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뭐 씻는 카페에서 그 옛날에 만났던 프랑스 여자하고 만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셨구나. 근데 프랑스말도 못하는데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열심히 주재했는데 그때는 그 사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프랑스 기자들은 거기에 김정일의 그 와이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주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군데 물어봤더니 그 사진이 있다고. 그럼 저도 놀랬죠, 그 사진 보고. 사진까지. 지금까지 이제 고용희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병원 안팎을 취재하면서 고미 기자님이 어렵게 입수한 게 바로 휠체어를 탄 고용희의 사진이에요. 어찌 보면 고용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유일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아주 귀한 사진을 지금 이만갑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와, 많이 보였다. 여기 머리 쓴 걸 보니까 빠진 거예요. 이 사진이죠. 음. 지금 고용희가 휠체어에 탄 채 머리에 이제 뭔가 모자 같은 거를 썼는데 저 때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이력한 상태라고 해요. 아니 증언이나 기록도 아니고 이제 미공개 사진을 얻었다.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건 정말 관계자, 측근 아니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미공개된 것이고 이런 류의 이제 사진을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건데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 언론사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언론사 사람들이 지켜보고 프랑스. 파리. 프랑스에서는 그런 고급 간부들이 거기 가서 치료도 받고, 근데 프랑스 정보 당국자도 그런 사람을 일부러 받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 도청 감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네. 사진이 또 한 장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제 항암제 부작용으로 이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또 얼굴이 많이 부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투병 생활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걸을 힘도 없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참 아들이 절대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병 걸리고 생로병사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김정은 엄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옆모습이 아들 김정은 굉장히 닮아 있죠. 많이 닮았어요. 네, 많이 닮았어요.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북한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누가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신데렐라처럼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고용희의 인생을 봤을 때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식을 셋이 낳고서도 정식 부인으로 인정도 못하고 그 사회에서 죄인처럼 숨어서 공개되면 안 되는 존재로 평생을 살아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억울함이나 뭐 얼마나 스트레스나 불안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고용희가 암 진단 받은 나이에 저도 똑같이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41살 때. 저도 10년이 넘어가고 지금 제 나이가 고용희가 사망한 나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로서 고용희를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늘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 환우 친구들한테 듣는 말이 암은 마음이 편해야 치료가 잘 된다. 이 말을 듣는데 고용희는 절대로 마음이 한순간도 편했던 적이 없을 것 같고 그러네. 엄마로서 그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는 그런 북한의 권력 투쟁 속의 아이들을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 많이 돼.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생 그림자처럼 이 숨어 살아였던 이 고용희 삶이 이 김정은에게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쳤겠네요. 예, 많이 끼쳤죠. 그 김정은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 어머니에 대한 그런 미안함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리소르주, 김주애 등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결혼을 반면 교사 삼아 네. 본인 부인과 딸을 잘 챙기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사인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다. 왜 엄마처럼 같이 28년을 데리고 살면서 은둔을 강요하고 한 번도 공개적인 자리에 안 세우지? 나는 내 부인 이설주 집권하자마자 드러내가지고 이해가 되겠죠. 정상 국가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이런 거고 첫 번째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평양에다가 유서남 센터 지은 거거든요. 엄마를 이제 유서남으로 알았으니까 그 센터를 지은 거. 두 번째는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날 11월 16일 날 되면 꽃도 좀 사다가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제 자기 부인인 이설주를 여사님으로 이제 부르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 원상 가르마지그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 네, 저 김정은이 어머니하고 원상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원상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 마음 엄마의 고향. 살았던 곳. 소중한 그 추억이 있는 장소. 생각해보면 김정은이 집권을 한 뒤에 우리가 가장 파격적인 행보로 여겼던 것이 바로 아내인 이설주 그리고 이제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성들을 어떤 정치의 중앙 무대로 이제 불러들인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막상 자신의 어머니인 이제 고용이만큼은 공식적으로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게 참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고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될지 참 힘드네요. 우리가 바라는 건 북한의 내부 체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자면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김씨 일가의 그 근간에 대해서 그게 다 호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우리가 이제 고용의 삶을 통해서 백두혈통이라는 그 김씨 일가의 민낯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